다우지수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계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른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경제지표가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될 것이다, 후퇴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요. 자,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경제지표가 안 좋아질수록 금리 인상이 뒤로 밀려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 즉 기술주와 성장주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내리고 나스닥은 상승한 배경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 공식이 깨졌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주식시장에게는 악재 요인이 되죠. 시장에서 돈을 흡수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게는 부담된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론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증권주들의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일들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었어? 이런 느낌들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약에 따라서 설레이고 있는 건설주들. 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공급 확대, 이 공약은 변하지 않는다. 자, 제가 예전에 해드렸던 말씀 그대로가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그 대선과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공약은 반드시 모두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휴일을 끝내고 이제 시장을 개시를 했는데 다우지수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에이 뭐야 별로 안 좋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 다우지수가 변동폭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뭐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들은 델타 변이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본다라면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다우지수는 0.7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락 출발을 했고요. 하락세로 더 많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07%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살짝 밀렸지만 마감 시점까지 꾸준하게 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장 막판에 변동성이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S&P 500 같은 경우도 같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일단은 주가의 하락폭이 조금은 만들어졌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부담감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휴일 이후에 뭐 주가의 변동성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나타나기가 쉽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든지 그런 형태들, 우리나라 월요일로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와 그 다음에 시장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좀 미적거림, 이런 것들이 주가를 약간 혼조 양상으로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보통 휴일 다음 날은 주가가 약간 미적거린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라면 뭐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이렇게 또 변동성을 보인 이유는 이제 델타 변이와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 지난주에 발표됐었죠. 이제 8월의 고용지표, 이 고용보고서가 그다지 안 좋았죠.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 벌어졌고, 자, 이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그래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에 충격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분석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누적 확진자 수 같은 경우도 지금 4천만 명. 네, 와, 이거 엄청 많네요. 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 2천 명. 일단 조금 줄긴 했네요. 네, 2주 전보다 약 12% 정도 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 입원자 수가 10만 명으로 조금 증가하는 모습. 그 다음에 사망자 수도 31% 증가했다. 역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긴 하는데,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근데 이거는 노동절 연휴, 이 휴일 기간 동안에 집계가 조금 빠진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자, 이 이후에 어떤 상황들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이것에 대한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돌파 감염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해야 되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더더욱 늘어날수록 이제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부스터샷을 맞게 되면은 일단은 예방에 대한 효과가 더욱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행될 것이다. 완전히 뿌리 뽑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지금 부스터샷 접종 때까지는 일단 화이자 백신만 이제 준비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에 대한 어떤 물량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긴장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약간 긴장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부스터샷에 대한 부분들보다 지금 WHO에서 얘기한 부분은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접종을 조금 늦추자. 일단은 안 맞은 사람들 먼저 맞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백신을 대체적으로 다 맞기 시작하죠. 그래서 10월 말, 그 다음에 11월 초 정도가 되면 이제 2차 접종까지 맞춘 사람들이 이제 70%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에 따른 그런 이런 확진자 수 감소, 이러한 내용들. 지금은 일단 백신에 밖에 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수치로 발표가 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9월, 10월 얼마 남지 않았죠. 올 가을 안에 뭔가 이제 새로운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확산이 되는 것들, 아직은 뭐 접종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사람들이 이제 이거 아직도 안 좋잖아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뭐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은 어쨌든 극복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뭐 갑자기 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 가지고 다시 뭐 충격을 받는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백신이 나온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정체 현상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일단 뭐 이런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유를 그냥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경제 둔화와 또 거기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불투명해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려 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다. 돈을 쓰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체를 보이는 것이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뭐 지금 보면은 글로벌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 물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확실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확실해지는 것을 눈에 본 시점이 된다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자, 이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것은 뉴스가 나와서 꽝꽝꽝 좋아요 라고 얘기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 뭐냐면 확인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얘기죠. 자, 뉴스나 재료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늦습니다. 뉴스나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식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려면 반드시 수급에 대한 동향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이렇게 그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항상 돈을 벌고 있다라는 생각한다면 뭐 이런 수급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주가 추이의 변화, 이런 것들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이거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얘네들이 많이 사는 거지? 이거 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정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굳이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 확인이 되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해놓고 확인이 되는 그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베팅을 자신있게 하셔도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네,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막 사시면 안 되겠죠. 아직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마저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추이에 대한 변화들,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뭐 추세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냥 막 사는 것은 좋지 않겠죠. 다만 뉴스나 어떤 재료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수급이나 그 다음에 주가의 변화가 만들어졌을 때는 자신있게 베팅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증시 상황은 답답할 거예요. 오늘도 이제 만기일 전이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 답답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큰 어떤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만 기다리는 시점, 그 다음에 이 기다리는 시점에서 또 추가적인 매수나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 종목들 공식에 깨졌다. 증권주가 되게 잘 버팁니다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이 지금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었죠.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 이제 시장이 뭐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전망 또 이론 이렇게 이론으로 뭐만 보시는 분들, 접근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상은 무조건 악재야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증권주가 지금 선방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상태. 물론 이제 8월 달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네,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죠. 자, 지금 증권주만을 이제 놓고 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시장 전체를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왜 악재가 되느냐? 이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이 자금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앞서서 이제 뭐 은행주나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를 보여주게 되는 상황. 하지만 같은 금융주라도 증권주 입장에서는 증권의 이제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주와 뭐 보험주들 일단 상승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증권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거 뭐 이상한데 왜 공식대로 안 가는 거지? 왜 제대로 안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약간 의아한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물론 은행주나 이런 부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또 변화가 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보험주들은 워낙 네, 느긋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에 대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돼야 되는데 이거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뭐야? 채권 관련한 어떤 평가 손실도 커질 수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증권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이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증권주들이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를 일단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빚내서 투자한 부분들 계속 들어가고 있죠. 투자자 예탁금이 또 다시 살짝 늘어나고 있는 모습에다가 신용융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금리를 올려버렸으니까 이 신용융자에 대한 대출 이자까지도 같이 올리고 있죠. 그럼 얘네들 증권사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뭐 대출 금리에 대한 어떤 이자 수익까지도 같이 챙기고 있죠. 전년도 이자 수익 엄청났던 거 아시죠? 지금도 엄청납니다. 지금 이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치다. 이것은 이자 수익이 이번 연도에도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다시 금리 인상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이 증권사들은 돈 벌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투자자들 역시도 열심히 매수를 통해 가지고 네.
이런 예탁금도 많이 돌리고 있고요. 예탁금만 집어넣고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저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주식거래 이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증권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수익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모습일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들은요, 주식시장과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뭐 낙폭 이후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도 같이 그것과 같이 움직일 거라 생각되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큰 조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증권주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를 타고 있다면 증권주들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증권주들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지금은 뭐 배당도 잘 주죠. 사실은 증권주가 배당도 잘 줘요. 배당도 잘 주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도 그렇게 크지 않아. 그렇다면 증권주들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일단은 홀딩 유지를 계속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은행주와 보험주들은요, 얘네들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얘네들이 그 은행이나, 물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금리 올려가지고 또 욕먹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은행이나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 그런 투자 자산이 금리 인상의 영향을, 긍정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 생각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면 호재,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그냥 금리 인상 한번 했어, 뭐 아직까지는 큰 영향 없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미적거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대신에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뱅크 때문에 약간 변동이 좀 있지만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좋은 종목들은 꾸준하게 대응을 해 나가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서 매수 접근 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 인상이 처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요, 일단은 시장 경제가 이제는 회복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악재가 아니라는 것도 꼭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부동산 공약. 자, 이거 제가 대선 공약 관련주들 공략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누가 지금 대선 주자가 될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 나 이 사람만 밀 거야. 뭐 그 내가 미는 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누가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 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전문용어로 나가리가 됐을 경우에는 그냥 그 관련주들이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잘 되면 모르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박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죠. 자, 누가 되더라도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꼭 대선 공약으로 걸 수 있는 그런 공약은 없을까? 당연하게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부동산이 1등이에요. 공급 확대, 뭐 신혼부부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주택 가격을 위해서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 네,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급 확대, 이런 것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약으로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대선 기간에서 공약은 당연히 대선 테마로 작용이 되게 될 테고요.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할 테니까 그러면은 건설주나 건자재 뭐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이 일단은 시장에 녹아들고 있다라면 건설주, 건자재, 이런 건축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확대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 보시면은 뭐 일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저출산 관련한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약주들 공략할 때는 당연히 시장에 대한 그런 평가가 그 누구라도 이거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 지금 살기 어려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대선의 어떤 공약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어려운 거 먼저 살펴보시면 돼요. 네, 지금 뭐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부터 살펴보시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건설주만을 이제 오늘은 기사를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이 늘어난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 건자재 업종의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뭐 그런 식이고요. 건설사들이 대체적으로 좀 저평가된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지나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주가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거는 주의해야 된다. 이건 뭐 어느 상황이나 마찬가지고요.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면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네, 지나치게 올라온 건설주가 뭐가 있지? 네, 물론 그렇게 지나치게 올라간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심각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평가 위주로 공략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테마가 형성되고 나면 저평가고 뭐 나발이고 실적이고 뭐고 간에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테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리 적자 기업이고 아무리 뭐 개떡 같은 주식이라도 이 테마가 한번 형성되면요, 그냥 막 올라가요. 사람들이 돈의 힘으로 밀거든요. 이 돈의 힘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와장창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주가는 무조건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테마이기 때문에 정책 테마, 정치 테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 종목을 찾는 것은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택 비중이 많은 것, 사업 영역에서 주택 비중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중소형주도 같은 경우는 뭐 더 세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안정감 있게 하고 싶다라면 네, 대형주 위주 쪽에서 이렇게 주택 비중이 많은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분명히 공약 기간 내내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실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기 호전에 따른 부분도 당연히 만들어질 테고요. 대선 기조에 따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 건자재, 건축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재건축, 리모델링도 포함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슬슬 준비하셔도 괜찮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는 다 드렸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우려감에 따라서 지금 다우지수는 내렸고, 또 금리 인상이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나스닥은 올랐다. 근데 이제 델타 변이밖에 그 재료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조금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피해를 보는 종목군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증권주 입장에서는 더 많이 올라갔다. 금리 인상 됐는데 주식시장이 안 내려갔어. 그래서 증권주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 되기는 됐지만 그냥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은행주들 이런 데는 금리를 막 올리긴 해서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피부에 와닿는 모습은 아니고, 또 초기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의 어떤 뭐 안정이나 불안정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상 됐는데 증권시장이 안 떨어져요, 증권주가 계속 올라가요, 이런 것들 뉴스거리도 될 게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부동산 공약 설레이는 건설주,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누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꼭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공약 관련주들을 대응해라 이거죠. 지금은 이제 뭐 경기 회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 부동산 공급 확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바로 그 공약들이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요, 잘 데리고 가시면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겁니다. 뭐 저평가 위주로 사라 뭐 어쩌라 뭐 이렇게 하지만, 저평가고 뭐 손실 구간이고 이건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네, 그 테마에 가장 적합한 종목, 그런 것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 공급의 확대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어떤 사업 영역이 가장 큰, 즉 주택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네, 오히려 테마의 중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행한 격언이 적은 이익이라도 있으면 파산하지 않는다는 말이었는데, 이것은 꽤 현실적이었다. 곧 실천에 옮기기로 했고, 이는 평생의 투자법이 되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적은 수익을 얻기 위해 잦은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또 이 말이 적은 이익만 줬다가는 언젠가는 파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았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라는 말에도 감명을 받게 되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니콜라스 다비스의 이야기입니다. 적은 이익이야. 즉 파산하지 않는 기업. 즉 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파산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에는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인내심만 가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어떤 변동성에서 뭐 5% 10% 조금만 얻어먹고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파산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파산하는 거예요. 회사가 파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파산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 부분도 지금 니콜라스 다비스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그런 예전에 아주 오래된 주식 개론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모든 진리는 거기 안에 들어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무조건 수익인 거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천국, 고점 지옥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